예, 지금부터 콘텐츠 세계로 미래로 기말고사 정리 자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테미는 콘텐츠의 개념과 메가트렌드, 그리고 콘텐츠의 역사, 콘텐츠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의 그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라이선스 비즈니스와 저작권에 의해 그 다음에 우리는 웹툰을 공부를 했었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만큼도 중요했었던 스토리텔링과 상상력 그리고 주제의식의 중요성 그런 항목들이 이번 기말고사의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작권의 이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과 그러니까 창작자를 위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과 일반 이용자들을 위해서 공정한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제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아이디어 그 자체는 창작물이라고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요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이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에서 창작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었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창작성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다른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기보다는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은 정도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저작물에서의 법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은 밖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작물의 종류가 여기서 쭉 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저작물의 종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진이 저작물 등록물 중에 가장 많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이것도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2차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했죠. 원전 저작물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다시 변형해서 만든 저작물. 그것도 저작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쓴 소설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을 때, 그리고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가수에게 어울리게 편곡했을 때, 뭐 일반 소설이 있는데 그것을 영화나 드라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색이나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런 걸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죠. 한 가지 더는 편집 저작물,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책 같은 것도 저작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중요한 건 편집되어 있는 구성이 그 사람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개념에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재산권이 있습니다.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죠. 이거는 상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서 사망한 뒤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인격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은 경제적인 저작물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보호해주는 권리인데 여기에는 이런 재산권은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되고 권리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작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AI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직도 저작권에서 법에서 확실하게
그 AI가 창작한 것에 대해서 누가 저작권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예외가 하나 있는데 법인,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가 자신의 기획하에 만든 그 결과물은 그거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고 법인이 그것의 권리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 그런 것은 그 회사의 저작권,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 인적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알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저작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변형할 수 있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맞춤법이 틀렸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쓴 것은 내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이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재산권에서는 총 7가지 그 권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복제권이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 이제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게 공연권인데 일반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로 공연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공연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음악이나 음원을 공공장소에서 트는 것, 아니면 영상을 상영하는 것도 다 공연권에 포함된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공중송식권이라고 해서 유무선 통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재산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 배포한다고 하죠. 그거를 일반 사람에게 대여해 주거나 배포하는 거는 배포권에 소용되고요. 우리가 책을 대여해 준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배포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중요한 건 배포권에 우리가 책을 대여하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배포권에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가장 저작재산권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알아야 될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작권자가 내가 만든 소설 또는 내가 만든 음악으로 편곡을 하거나 또는 소설을 변형해서 시나리오를 만들 때 그것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소유권하고 구별돼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은 유형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저작권은 무형, 그러니까 저작권은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입니다.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가 있죠. 내가 소유를 하면 이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권한이 없다는 얘기고 독점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은 내가 핸드폰을 사면 내 것이지만 그 저작권은 내가 어떤 음악에 대해서 음반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을 내가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음악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걸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작권의 발생에는 자동 발생의 원칙과 무방식주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 발생이 되냐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지 어디에다가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방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그 특허권이나 아니면 상표권 같은 것은 등록되어야지만 권한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방식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자동 발생의 원칙이고 무방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을 등록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작권은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과 대항력을 갖는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일단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저작권자인데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몰래 등록을 했다면, 내가 저작권 등록한 사람이 자기의 저작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원 저작자인 내가 가서 이게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추정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권리 변동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이제 저작권을 뒤에 나오겠지만 양도나 내가 그것을 이용 허락 받았을 때 양도죠 주로. 그런 걸 했을 때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들,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보호기간은 자세히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이후에 70년 동안 그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조금 저작권에서 이제 깊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작 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자, 그러니까 음악을 예시를 들었었죠. 음악의 저작권은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저작권인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나 또는 그때 반주한 사람을 실현자라고 하고, 그 음반을 기획하고 그것을 레코딩하는 것을, 그거를 음원을 고착하는 걸 결정한 사람을 음반 제작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을 방송으로 보내주는 사람을 방송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작 인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내용들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작권은 인격권은 거래가 되지 않지만 저작 재산권은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양독이라는 건 전부 다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을 전부 다 넘겨줬다, 전부 다 판매했다 하면 권리 양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거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권리 양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재산권, 내 저작권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넘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포함합니다라고 쓰지 않으면 이 부분은 예외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작물은 권리 양도보다는 이용 허락의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도 무제한 그 저작권자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은 아니죠. 학교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을 때, 이때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고등학교까지, 교과서까지. 대학교 교재는 저작권을 지켜야 됩니다. 시사 보도를 위한 인용 또는 학문 논술이나 무슨 그 내용에서 연구 목적 등의, 아니면 그 행정기관 같은 데서 사용할 때 인용을 하는 것은 저작권의 제한이 없고요. 비영리 공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뒤에 있는 두 가지인데, 비영리 공연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는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작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적 복제인데, 내가 음원을 구매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한두 개 만들어서 친구에게 준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팔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보통 한 5개 미만, 3개에서 5개 사이가 됐을 때 법원에서 그걸 사적 복제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소송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조하라고 내용을 집어넣어 놨고, 그 손담비 노래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 산업과 라이센싱 비즈니스입니다. 캐릭터의 정의에 대해서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차별화된 창작물의 정형화된 이미지라는 개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캐릭터 산업의 정의 이 부분보다는 주요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산업의 주요 업종에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새로 만드는 것, 이게 창작이 하나의 중요한 업종이 되고요. 이 이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될 라이선싱 부분이 이제 또 캐릭터 산업의 주요한 업종이 됩니다. 머천다이징이라는 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이런 캐릭터 상품을 유통하는 것이 주요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캐릭터에 관한 용어 중에 라이센스, 라이센서, 라이센시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라이센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작권을 인가해주는, 허락해주는 사람을 라이센서라고 하고, 라이센시는 그 저작권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그 저작권을 활용하는 사람을 라이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센싱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 기업 또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일정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라이선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라이선싱의 종류에는 머천다이저 라이선싱, 이거는 내 캐릭터를 디자인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상품을 판매할 경우엔 머천다이저 라이센싱이라고 그러고요. 프로모션 라이센싱은 내가 만든 디자인을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것, 홍보물로 주는 것을 프로모션 라이센싱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유명 인사의 대장금의 그 이영애 씨가 대장금의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한식 레스토랑에서 사용한다 그랬을 때가 이제 프로모션 라이센싱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용어와 이제 로열티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에이전트는 이런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사이에서 그것을 관리해주고 저작권 허락, 이용 허락을 대신해주고 그 사람에게 로열티를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는 라이선시가 라이센서에게 자기가 그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걸 로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열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플랫피는 이것을 얼마나 사용하든 상관없이 고정 금액을 받는 거고요. 러닝 로열티는 그 매출에 비례해서 그 비율만큼 받는 로열티를 얘기합니다. 라이센싱 프로세스 전체를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이센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저작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그 프로퍼티, 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로열티를 지불받는 그 과정을 라이센싱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중간에 직접 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를 두고 그 프로퍼티 사용 허락을 하고 로열티를 대신 받고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은 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에이전트는 원칙적으로 로열티를 받아서 라이선시에게 로열티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라이센서에게 대행료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특약을 통해서, 다른 계약을 통해서 이 판매되는 것에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선싱의 위험 요소 중에서 불법 복제의 문제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이 저작권 문제는 형사상, 민사상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불법 복제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도 저작권자가 자기가 그것을 몰수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피해는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센서의 위험 요소와 라이선시의 위험 요소. 이것은 프로퍼티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 부분. 그러니까 라이센서는 내가 그 저작권을 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줬더니 그 사람이 사채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법된 일에 그거를 사용한다면 위험하겠죠. 내 이미지에 손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많은 것에 동시에 나눠줬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때는 내 그 저작권이 생명력이 이제 금세 단축될 것을 위험 요소로 생각해야 되고요. 라이선시의 위험 요소는 내가 이것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책받침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디즈니 캐릭터를 사용했는데 책받침의 판매돼서 나올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비싼 돈을 라이센스 비용으로 주면 로얄티로 지급하면 나한테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위험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재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많은 제품을 만들면 나중에 판매하는데 캐릭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재고를 오래 갖고 있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그 대상, 그 권자가 인간일 경우에,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이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론에서의 노출에서의 위험도, 그리고 내가 지금 나는 디즈니 캐릭터가 좋아서 라이센싱을 해왔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은 노인을 위한 거라면 이게 이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 라이센싱 부분에서는 용어적인 부분하고 라이센싱 프로세스 그리고 이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위험 요소 부분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캐릭터 라이센싱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스토리텔링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 전에 우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이야기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말이나 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보통 인물, 사건, 배경들의 요소를 나열해서 만들어낸 줄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그 음성과 행위를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서로 상호 교류,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한 과정이 있는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나레티브라고 얘기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은 조금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인터랙티브한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냥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사운드, 뭐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 스토리텔링의 내용들이 풍부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롭게 다양한 방식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컴퓨터 모니터나 또는 모바일 그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고 거기에서 사운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그 게임의 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인터랙티브하게 내용을 주고받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형적 스토리텔링과 비선형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비교해서 공부했습니다.
선형적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인 이야기들, 소설의 내용들이 선형적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터랙티브 비선형적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는 스토리가 분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이나 이런 것을 제가 비유를 드렸죠. 그래서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할 때 내가 어디에서 이쪽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딱 하나의 고정된 선형적 구조가 아닌 비선형적 구조를 갖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비선형적 구조를 갖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디지털 게임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이크가 되는 과정, 그 게임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뒤에 그 오래된 에어컨 때문에 그 에어컨을 좀 오래 틀고 있으니까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서 잠깐 끊고 내용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앞에서 얘기했던 선형적 스토리텔링, 소설 같은 경우엔 누가 작성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동영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는 그 결과물, 영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랙티브 비선형 구조, 게임 같은 것의 스토리텔링 구조에서는 그 게이머가 해나가는 과정,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비선형적 구조에서는 그 메이크 과정에 그게 더 중요해진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소설에서는 시간적 배경, 시간적 그 요건이 굉장히 배경이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면 이 인터랙티브 비선형 구조에서는 앞에 이야기 구조가 그 가지가 이렇게 넓혀져 가는 것처럼 공간적 구조 또는 움직임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 그 선형적 그 이야기 구조와 비선형적 이야기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여러분이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서사 소설이나 또는 컴퓨터 게임에 있어서의 스토리텔링의 비교인데 컴퓨터 게임을 지금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통적인 소설 구조, 이야기 구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생이 언제 되었는가. 컴퓨터 게임은 앞에서 우리가 메이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는 그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때 사건이 일어나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간 사건이 현재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옛날 소설로 보면 모든 사건의 발생은 과거에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그 소설의 배경이 1000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건은 소설을 쓰여진 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말해지는 시간과 사건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컴퓨터 게임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시점 그때 사건이 동일하게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 것들이 이제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술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전통적인 소설에서는 쭉 내가 하루의 이야기를 상세히 쓰다가 갑자기 그로부터 5년 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 속도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게임에서는 그 움직임을 하는 동안의 속도, 거리에 따른 시간이 들어가는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속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서술 속도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컴퓨터 게임에서는 묘사가 중요하겠죠. 그 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의 묘사가 중요하다면 전통적인 서사 소설에서는 그런 것을 묘사라기보다는 당연히 서술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뿐만 아니라 음향, 이미지가 전부 다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 때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가장 영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는 이게 다 복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상 스토리텔링에서의 카메라 앵글, 쇼트, 그리고 편집의 중요성, 같은 칼라 이런 내용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개념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뜻 같은 용어의 정의와 선형적 구조와 그 비선형적 그 구조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컴퓨터 게임과 그 다음에 전통적 서사 구조의 차이점 이런 그 두 가지 비교를 머릿속에서 정확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은 콘텐츠의 시작되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제 하지 않는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그것을 이제 그려내는 것, 정말로 있다고 상상해내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선사시대, 문자가 있기 이전에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동물과 차별화하게 만들어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가상의 원인이 현실의 결과를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은 진짜 실제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점점 그 상상력이 그 신학적인 그 제한 때문에 이제 서구의 사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상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과 실제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판타지의 이야기물들이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이유도 이때는 상상과 가상과 실제가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궁금하거나 우리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왜 상상력이 지금 이렇게 무시되거나 우리가 상상력을 잘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는가의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데카르트부터 시작되는 어떤 근대 철학의 시작이 그런 것을 갖고 왔다. 무엇이 더 중요해지면 이성이 중요해지고 이성의 이름으로 상상력을 추방하기 시작한 거죠. 이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상을 실제하는 대상과 착각하게 됐고, 그래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상력을 배제하고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상상력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대 사람들은 판타지를 그러면서 잃어가면서 이성적인 존재가 되고 이제 과학의 시대가 이제 열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미 판타지의 영역이 되어 있었던 그 상상력의 부분은 미신이라고 여겨지고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동화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상상력의 부분들이 무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역사 시대, 문자 시대 이후에 분석과 계산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점점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자보다는 자연과학자들이 더 정확하게 이성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진리, 인문학적 또는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할 때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상상력의 부분들이 점점 학문이나 철학 속에서 이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다시 구술문화의 시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토리텔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가 중요해지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시 상상력이 중요해지고 부활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상상력을 그 과거 중세 또는 선사시대의 상상력과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술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나 제가 그런 예시를 들었었죠. 과학적인 토대, 이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위에 상상을 가미하는,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과학을 토대로 하면서 또는 과학을 옆에 같이 세워놓고 그 위에 또는 그 옆에서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술적 상상력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문자 시대가 되면서 역사 시대가 되면서 또는 근대로 들어오면서 수학과 철학과 논리가 중요해지면서 이성이 중요하면서 상상력이 약화됐다면 이제 포스트 문자가 단순한 문자 시대를 넘어서 다시 이제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어쩌면 과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였던 것처럼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문맹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지를 잘 만들고 그러니까 잘 못 만들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생각의 범주를 결정해주는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세계, 있는 세계를 해석하는 데 필요하다면 미래에는 상상력을 통해서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시대가 되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 선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콘텐츠가 무슨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콘텐츠는 그냥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뭐 개그 콘서트의 영상이 됐든 무엇이든 그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문제, 철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이죠. 어머니란 무엇인가? 아버지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 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그 콘서트의 어떤 하나의 장면을 보더라도 그 속에 있는 주제의식 속에서는 세태를, 우리나라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친구 간의 관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보고 웃고 넘기지만 그 속에는 이런 주제의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제의식을 이제 콘텐츠에 넣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히 생각해야 되고, 이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가 지금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게 내 주제를 전달하는 것에서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내 주제라면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걸 음악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소설로 쓸 것인가, 그것을 뭐 개그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희극으로 만들 것인가, 비극으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말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 소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주제를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의식은 내가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사람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현대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콘텐츠의 넓은 의미의 그 메시지도 콘텐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중문화 콘텐츠를 공부하면서 또는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은 거기에 감동 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심리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를 관객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 심리적 가치에는 감동과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의 주제의식이 콘텐츠를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관객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거기에는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심리적이고 정보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 아니면 성공하는 콘텐츠가 아닌 것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메시지는 알겠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돼서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창조성이 필요한 거고, 그 독창적인 창조성은 다른 것과 차별화된 방식이어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말하려는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나의 주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핵심은 내가 하려는 메시지를 누가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콘텐츠가, 내가 지금 말하려는 메시지가 초등학생한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냐, 이것이 대학생에게 이야기되는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얘기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바뀌고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핵심은 어쩌면 메시지, 주제의식에도 있지만 그 주제의식이 잘 전달되는 게 주제의식이 존재하는 그 이유이니까, 그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타겟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콘텐츠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콘텐츠는 이 시대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얘기하거나 지금 얘기해도 모두 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에 하는 얘기와 지금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 시간을 고려하고 그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대상,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주제의식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고 콘텐츠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제의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끝으로 웹툰 우리나라 콘텐츠 미래라고 하는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자기네 비즈니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엔터테인먼트 관련회사라면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CJ 정도, 물론 게임 쪽에서 뭐 넥슨, NC 소프트 이런 회사도 굉장히 크지만, 이런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자신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미디어, 스토리, 뮤직 엔터테인먼트로 구분해 놨다는 거죠. 그 중에 스토리 엔터테인먼트에 웹툰과 웹소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웹툰이나 웹소설이 미래 또는 지금 현재 그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 회사들이 중시하고 있는 장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의 정의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그 웹툰의 정의를 보면 그 웹툰이 만화와 웹의 합성어인데 만화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도된 순서의 그림 그리고 글과 그림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만화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통계 지표들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020년에 출판 만화의 시장 규모보다 온라인 만화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산업의 규모가 더 커졌고 단 1년 만에 2021년에는 그 규모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죠. 그럼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이 격차는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툰 시장은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웹툰의 시작을 보면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이 돼서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웹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2000년대, 10년대에 오면서 웹툰을 보여주는 다양한 포털, 통신사 플랫폼, 신문사 플랫폼 등이 생겨나고 웹툰 전문 플랫폼들이 생겨나서 이제 웹툰의 중흥기가 2010년대에 생겨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웹툰 작가들의 역할이 커지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들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듭니다. 게임이나 음악이나 뭐 전부 다 많이 그렇게 되죠. 뭐 영화나 뭐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웹툰 작가는 혼자서 웹툰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웹툰을 글 그림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인 창조 기업으로서의 웹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웹툰 작가들은 그 이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기도 하고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자기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참조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웹툰에서 여러분이 미래의 웹툰 산업,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웹툰은 종이 만화책의 디지털 버전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새로운 장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책의 디지털 버전은 10조 시장밖에 안 된다면 모바일 특화된 우리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웹툰은 100조 이상의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 만화를 디지털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웹툰이 아니라는 거죠. 모바일에 특화된 새로운 콘텐츠 형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웹툰이 영상 이후에 그게 지금 여러분 유튜브와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이런 영상 이후에 새로운 포맷으로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새로운 포맷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미국에서 이 그 웹툰을 보는 이용자들의 80%가 24세 이하의 사람이고 그리고 50% 이상이 백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미국의 미래와 주류 사회 쪽에 웹툰이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거와 동시에 웹툰의 특징으로서 모바일 스크롤에 최적화돼서 접근성을 높인 것, 그리고 기존 만화보다 짧고 굵은 재미를 주고 있는 것, 빠른 생산과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을 보면 엄청난 웹툰이 매일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과거의 출판 만화는 그 창작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거라면 이 웹툰은 댓글로 끊임없이 참여가 가능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그러한 포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새로운 포맷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웹툰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일상적인 그리고 그 뭐 특이한 뭐 감성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서사적 얘기 아주 잠깐 자세한 나래티브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이런 만화가 중심이었다. 현재는 이제는 굉장히 장르가 확장돼서 일상, 순정, 학원물 이런 것에서부터 스릴러, 액션 뭐 이런 다양한 취향의 그런 웹툰의 장르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제일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웹툰은 한국의 종주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웹툰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공부도 했고 게임 공부도 했고 캐릭터 공부도 했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웹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웹툰의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됐고 웹툰의 다양성한 콘텐츠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도 그리고 웹툰을 서비스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도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시작했고 그것의 경쟁력이 모두 세계 최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웹툰 회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마케팅을 한다면 그 유통하는 걸 배운다면 여러분이 아마 미래에는 해외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한 학기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그 시험 준비하시고 그냥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 암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향후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는 혹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때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